민주주의를 이루고 이렇게 경이로운 경제 성장을 할 나라예요. 그러면 좋은 사회가 돼야죠, 당연히. 그런데 우리가 맞닥뜨린 현실은 이런 지역이 없어요. 모든 부정적인 지표가 세계 1위입니다. 지역이라는 얘기죠.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묘사한 건 대부분 동의하시나요? 그렇다면 이건 정말 너무 이상한 거잖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민주화만 되면 좋은 세상이 어디라고 생각했어요. 네? 저보다 나이 든 세대는 너무나 우리가 가난하니까 조금 경제적으로 나아지면 참 좋은 사회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똑같이 다 이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행복은 안 오죠? 왜 그럴까요? 누가 한두 분 말씀 들어볼까요? 예,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거예요. 네. 여러분,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제가 할게요. 예, 가장 중요한 원인은 뭐겠어요? 예, 우리만 가지고 있는 특수한 조건, 그죠? 분단이죠. 분단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 사회를 아주 기형적인 사회로 만들었죠. 이게 첫 번째 원인입니다. 분단. 전 세계가 없는 그러한 분단이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보수적인 나라가 됐습니다. 지금 한국처럼 이렇게 극단적으로 우경화되어 있는 정치 지형을 가진 나라는 없어요. 심지어 미국보다도 더 우경화되어 있습니다. 미국보다 더 보수적인 그러한 나라가 한국이에요. 지금 비유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여기가 오른쪽 끝이에요. 더 이상 못 가요. 여기 누가 서 있습니까? 오른쪽 끝에 누가 서 있어요? 국민의힘이 여기 서 있죠? 여기 한 발짝 떨어져서 민주당이 있는 거예요. 한 발짝. 거기에 주의하셔야 돼요. 한 세 발짝 떨어져서 이전에 심상정에 정의당이 있었어요. 여기에 한 세 발짝 떨어져서 여기에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이 여기 있어요. 이 여러분들이 공간적인 이 감각을 좀 가지셔야 돼요. 앙겔라 메르켈 아시죠? 16년을 했어요. 이 여자 총리가. 독일에서 가장 보수적인 정당의 수상입니다. 가장 보수. 독일에서 가장 보수적인 정당의 수상이 한국에서 가장 진보적인 그러한 정당보다 훨씬 진보적입니다. 그러면 좀 이해를 하시겠어요? 앙겔라 메르켈이 지금 가지고 있는 정강 정책을 가지고 한국에 오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통령 선거에 나왔다.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빨갱이 정도가 아닙니다. 극적화예요, 극적. 독일에서 가장 보수적인 정치인이 한국에 오면 극적화가 되는 그 정도로 한국의 정치 지형 자체가 극단적으로 우경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이 두 개의 정당, 어느 정당을 찍어도 안 바뀌잖아요. 뭐가 바뀌었어요? 왜? 왜 그렇게 해서요? 거의 차이가 없어요. 무슨 차이가 있나요? 정강을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민주당과 국민의 무슨 차이가 있어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들의 거의 유일한 차이는 뭐예요? 김정은을 어떻게 볼 것인가? 요것만 다. 네? 얘들은 타도의 대상으로 보죠? 여기 민주당 타이거의 대상으로 보죠. 이것만 달라요. 이재용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건 100% 똑같죠. 이재용 사면하니까 둘 다 만세 부르잖아요. 그거 못 봤어요? 네? 경제정책, 노동정책, 복지정책, 교육정책 똑같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의 근원적인 문제예요. 너무나 오른쪽 끝에 붙어 있어가지고, 그런데 너무나 똑같으니까 어때요? 더 격렬하게 싸우는 거예요. 너무나 똑같으니까 싸우는 연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들이 싸우는 거 한번 보세요. 뭘 가지고 싸우나요? 그런 의미 없는 것들 가지고 싸워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데 이걸 해결하겠다고 싸운 적 있나요? 전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인데, 전쟁터에서 지금 학군을 하는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을 해방시키겠다고 싸움한 적 있나요? 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죽어가는데 이 일을 막겠다고 싸운 적 있나요?
아마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국민들이 완전히 기만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너무 속고 있으니까 한 어른이 가끔씩 등장합니다. 누구예요? 김종인. 아세요? 저는 이 김종인 씨를 개몽주의자라고 불러요. 개몽주의자. 네? 전에는 문재인 옆에 서 있었죠? 그래요. 또 그 다음에는 윤석열 옆에 서 있었죠? 그 전에는 또 박근혜 옆에 서 있었죠? 그래요. 왜 왔다 갔다 할까요? 계속 국민들에게 개몽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죠. 얘네들은 차이가 없어. 국민들이 너무 모르니까 마치 차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요번에 아마 또 나올 겁니다. 조만간에. 아마도.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지금 한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극단적으로 우경화되어 있는 정치 지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당이 집권하든 지금 상황에서는 사회적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근원적인 문제예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교실입니다. 교실이 완전히 붕괴되어 있습니다. 이 교실에서 괴물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한국 교실에서 공부를 잘한다는 그러한 아이들, 소위 엘리트라고 하는 아이들, 이 아이들은 예외 없이 미성숙하고 파렴치합니다. 이게 지금 우연히 나온 게 아니에요. 지금 의사들이 보이는 행태들 한번 보세요. 시간 없으니까 얘기 안 할게요. 알죠 다? 지금 판사들이 보이는 행태들 보세요. 양승태 사법부에서 그 엄청난 사법농단을 하고 단 한 놈을 빵에 쳐놓은 놈이 없어요. 저는 분노합니다. 지금 검사들이 하는 행태들 한번 보세요. 김학의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한번 보세요. 일상적으로 룸사롱에서 접대받고 99만 9천 원 때리는 거 한번 보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자세한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한국의 엘리트들은 예외 없이 파렴치합니다.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어느 나라나 부패한 정치, 부패한 엘리트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처럼 이렇게 파렴치한 엘리트들이 지배하는 나라는 없어요. 어느 나라에. 그것은 바로 우리 교실이 너무 잘못된 교실이기 때문에 공부만 좋은 사람이면 모든 게 용서되는 그러한 교실에서 아주 미성숙하고 아주 파렴치한 엘리트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자들의 나라가 돼 있죠. 이것은 망가진 교육이 한 나라를 어디까지 망칠 수 있는지 그걸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 면면을 보니까 한국 사회 진단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많이 두드러졌을 것 같은 분들인데 또 좀 새로운 얘기가 있지 않으세요? 이제 질의응답에 들어가겠는데 질의응답을 지금 8시 35분이니까 우리가 9시에는 끝내야 되고 5분의 그 광고 시간을 빼더라도 20분 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짧게 그 새로운 강연을 들려주시지 말고 그냥 진짜 질문만 해주시면 그리고 질문을 다 모아가지고 분류해가지고 한꺼번에 강사님한테 들으려고 괜찮으시죠? 질문해 주시면.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처음에 한국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제 이후에 50% 뭐 얘기하시면서 제도적인 기반을 어떻게 민주주의를 얘기하셨는데 얼핏 다른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건데 선생님 생각하시는 민주주의라는 게 어떤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또 다른 질문 또. 예, 몇 명. 네. 그럼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해.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민주주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쉬운 이야기가 아닌데요.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이제 민주주의를 네 영역으로 나눠서 많이 이야기를 해요. 정치민주화, 사회민주화, 경제민주화, 문화민주화 이렇게 그렇게 나눠서 예를 들어서 보면 한국의 경우는 정치민주화 이건 굉장히 잘 이룬 나라죠. 지금 이 여의도에서는 그래도 민주주의가 작동합니다. 정치민주화. 사회민주화는 어떤 거예요? 사회민주화. 네. 사회민주화는 뭐겠어요? 이것은 사회의 개별 조직, 기관 안에서 과연 구성원들의 민주적 의사가 관철되느냐 하는 거죠. 그게 사회민주화겠죠? 학교에서, 대학에서, 직장에서 또는 어떤 기관에서 과연 구성원들의 뜻에 따라서 그 운영이 좌우되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있는 중앙대학교 어떻게 되어 있나요? 두산이라고 하는 재벌이 어느 날 들어와서요. 그러더니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한 일이 총장 직선제 없애버리고 두 번째로 한 일이 총장 임명제를 딱 자기가 만들어요. 그러더니 그 박영선이라는 자가 야 너 2년에 너 4년에 아니 고등교육기관이 무슨 장난감이에요? 놀이터예요. 몇천억을 내고 들어왔다고 하면서 한국의 가장 중요한 고등교육기관 아니에요. 그게 마치 무슨 시장에서 거래하는 상품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돈을 냈으니까 지 멋대로 할 수 있다. 이런 게 여전히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거의 대부분의 조직이 다 그렇습니다. 심지어 대학까지 그 정도니 다른 데 오죽하겠습니까? 더 대단한 것은 그러한 일을 벌이는데도 중앙대 교수가 1000명입니다. 1000명. 거기에 맞서는 자들이 없어요. 우리가 딱 10명이 싸웠습니다. 1%. 저는 지금 한국에 그 민주주의자는 한 1% 있다고. 1000명의 10명. 거기에 맞서 싸울 그러한 내적 강한 자를 가진 사람은 없는 겁니다. 두 번째, 경제민주화 돼 있습니다. 경제민주화는 경제조직, 대표적인 게 기업이겠죠? 기업이 과연 어느 정도 민주적으로 운영되느냐 하는 거예요. 자, 독일의 경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의 대다수의 독일 기업들, 벤츠, BMW, 포르쉐, 폭스바겐, 지멘스, 바이에 뭐 이런 것들이죠? 그 기업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네.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 50%, 주주 대표 50% 앉아 있습니다. 이게 경제민주화예요. 노사 공동 결정됩니다. 노동자 대표 50% 들어가 앉아 있어요.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죠. 한국인들은 아직도 민주화가 됐다고 하지만 삼성하면 이재용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이재용이가 가지고 있는 주식 분담률이 몇 프로예요? 3%예요. 3%. 한국인들 자신이 아직도 민주화가 안 돼 있어요. 네? 삼성을 이재용이 거라고 하잖아요. 삼성이 어떻게 이재용이 거예요? 또 문화민주화. 권위주의 문제죠. 권위주의 문제. 한국 사회 이 권위주의 문제가 어느 정도 자유주의적으로 해결됐나요? 거의 권위주의 문제가 한국에선 극복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눠서 보면 영역별로 문화민주화는 거의 안 돼 있고요. 경제민주화는 전혀 안 돼 있고요. 사회민주화 거의 안 돼 있습니다. 유일하게 조금 돼 있는 게 정치민주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 사회를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라는 표현 많이 들으셨죠? 민주화가 됐다고 하지만 우리 민주주의 작동 안 해요. 이런 상황 때문에. 한국 사회를 지배해온 전통적인 기득권들은 한국 사회에서 딱 하나의 권한을 이뤘어요. 어디겠어요? 정치민주. 정치 영역만 딱 이뤘어요. 나머지 영역은 전혀 잃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권력은. 오히려 더 강고해졌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전략을 쓰나요? 과거처럼 육군소장들 적당히 굴려가지고 권력을 되찾아오는 건 불가능합니다. 국민들이 그것은 용납 안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정치를 안 막아요. 정치 혐오가
더 세련된 정치적 취향인 것처럼 끊임없이 의식을 조작합니다. 이게 지금 한국 사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치가 너무너무 후졌지만 지금 한국 정치처럼 이렇게 후진 정치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치를 통해서만 사회민주화, 경제민주화, 문화민주화를 이룰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가장 큰 딜레마입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악마화하는 한국 사회 기득권들과 맞서면서 동시에 정치를 새롭게 세워나가야죠. 이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민주주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한 가지 질문. 예.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거대 담론에서 22세기 없는 얘기는 얘기하기 어렵겠고 저는 그때까지 살 거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 아까 교육에 대한 부분 얘기하시면서 제가 이제 느꼈던 것은 촛불혁명 우리가 얘기하는데 그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학생 우리가 2020년 이전 시대의 상황에서는 학교에서 예를 들면 데모가 일어난다. 그냥 과거고 이 시대는 말할 것도 없이 학생들이 일어나고 선생님들은 자제시키고 그래서 성명서내고 근데 지난 1년 상황에서는 교수님들은 전국 각지 수백 곳에서 발표를 하시는데 학생들은 전혀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는 이 시대의 상황 속에서 혹시 소위 이대남이라고 하는 이제 부분에서 얘기가 있었을 때는 이 이대남 포함해서 다 이 젊은이들이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는 이 현상에 대해서 교수님이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는 하나하고 우리 시대가 뭘 그들에게 잘못한 게 있는가? 우리가 지금 뭘 어떻게 지금 대화도 안 되니까 우리 아이들하고 그 점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요. 네, 저는 이제 그걸 대학에 있으니까 아주 그 변화를 피부로 많이 느껴왔습니다. 지금 한국은 정말 이상한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처럼 대학생들이 완전히 탈정치화된 이런 나라 지구상에 없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져도 대자보는 안 못해요. 이것은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지배 권력이 대학을 완전히 장악하는 데 성공했다고 봅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뭐였어요? 군사 독재 시대에 사실은 거의 유일하게 비판적인 담론을 만들고 그것을 운동화했던 조직은 대학 캠퍼스였습니다. 사실 민주당 당시의 신민당이죠. 박정희 시대. 그러한 정당이 있었지만 거기는 적당히 다 다룰 수가 있었습니다. 사쿠라 만들고 뭐 이렇게 하면서 노조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일하게 정권을 견제할 수 있었던 조직은 학생운동이었고요. 대학이 이제 정권에 맞서는 마지막 정의의 보루 같은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배운 거죠. 자본 독재는 어떻게 하면 대학을 완전히 탈정치화할 것인가. 그러면 영구히 지배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정당은 그들이 가지고 놀 여지가 너무나 많거든요. 돈 가지고. 그러나 대학은 그렇게 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지금 대학은 완전히 탈정치화되어 있고요. 권력의 관점에서 보면 한국 대학처럼 그들이 완벽하게 성공적인 전략을 펼친 사례가 없습니다. 지금 대학은 어느 지경까지 왔나요? 연세대학교. 청소 노동자들이 시위한다고 고발을 합니다. 아이고. 손해배상까지 청구했어요. 지구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제가 지금 매년 독일에 갑니다. 그때 베를린 대학, 프랑크푸르트 대학을 많이 찾아갑니다. 여러분, 점심시간에 밥 먹고 일어날 때가 되면 이만큼이에요. 이만큼. 전문용어로 찌라시. 유인물이라고 하죠. 찌라시 아시죠? 아이들이 뿌려놓은 게 이만큼이에요. 네? 지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디서 시위가 있다, 어디서 강연회가 있다, 어디서 토론회가 있다, 우크라이나 생태 문제, 지금 아마 팔레스타인 문제, 네? 또 사회적인 불평등 문제, 이걸 가지고 대학이라고 하는 게 모든 형태, 지구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에 대한
모든 고통과 억압에 대한 논쟁의 장이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 입장을 표현하는 장인데 한국의 대학 보세요. 이런 대학들이 있어요. 이건 완전 삼류 입시학원이 되어버렸습니다. 삼류 직업훈련소가 되어버렸습니다. 네? 오로지 붙는 게 고시 붙었다. 무슨 회계사 붙었다. 뭐가 붙었다. 어느 회사에 붙었다. 그거에 전부 붙어있는 거예요. 단 한마디도 사회적 정의와 관련된 없습니다. 완전히 단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자본 독재가 완성됐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합니다. 대학을 완전히 굴복시켰고 더 이상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정의를 외치는 목소리는 나올 데가 없습니다. 끝났어요. 제가 20년 전에 대학은 죽었다 이런 그 글을 제가 쓴 적이 있어요. 그게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연세대학교를 보면서 제가 그 문제를 다룬 책에 추천사를 써달라고 해서 제가 20년 전에 대학은 죽었다라고 하는 글을 썼는데 이렇게 너절하게 죽을지는 몰랐다. 죽어도 장렬하게 죽어야지. 이게 뭐예요? 지금 이 대학이 보이는 꼴이 너무나 너절하고 그러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학이 죽었다고 하는 것이 한국 사회의 미래가 없다고 하는 그걸 보여주는 중요한 징표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대학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질문 마지막 질문 한 번. 대체로 동의할 만한 현상을 교수님께서 여기 한국다. 두 분이 생겨버려. 그러면 두 분 하시는데요. 두 분 한꺼번에 받고 짧게 질문 좀 해주시죠. 예, 대체로 동의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그거 어떡하냐? 또 이 나이 드신 분이 다시 또 거리에 나가야 되냐? 거리에 나간다고 해결되냐? 다들 비웃으면서 계속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에서 좀 200만이 다시 또 갈 것 같지도 않고. 근데 저는 재앙이 오면 좀 바뀔 것 같아요. 전쟁이 일어났던 기후위기로 그냥 수십만이 고통 속에 쓰러지거나 그때 그거 또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그런 고민을 좀 이런 것도 중요한 자리고 여기 있는 분들 한 사람이 옛날 도시적의 운동 솜씨를 발휘해서 고박을 하지 않았냐고 얘기를 해야 되긴 하겠지만 끔찍한 사고를 전제해 둘 때 가능하다면 싫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학생들은 얘기 많이 하시겠지만 답답하시겠죠. 저도 잠깐 대학에서 있었지만 선동만 했는데 저거 선동하는 강의는 폐광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얘기를 조금이라도 하여튼 좀 마지막에 긍정적인 얘기가 좀 있었으면 희망적인 얘기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이제 저희가 30, 50클럽에 가입한 거를 시작했었는데 이거 지속 가능한 수가 있는가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는 굉장히 나쁜 성장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좋은 성장이 아니라 그래서 또 이거 과연 우리 자립적으로 자력으로 성장했는 건가? 어떻게 보면 많은 수가 짜듯이 지어 짜가지고 이제 30, 50클럽이 됐는데 이게 지속 가능한 그런 유지 가능한 어쩌다 성장국이 됐는데 어쩌다 금방 후진국이 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이거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교수님 견해 좀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 이야기가 얼마나 모순적인지 짚으셨네요. 맞습니다. 모순이 많죠. 제 이야기 안에서도. 예, 그래서 과연 지속 가능한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자본주의는 끝났다고 봅니다. 막스가 생각한 것처럼 착취 때문에 자본주의가 붕괴되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자연 파괴에 의해서 자본주의는 더 이상 지속 불가능한 그런 시스템임을 이미 선언받았다. 죽음을 선포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자본주의 이후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것을 라이피즘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라이피즘이라는 걸 짧게 하나의 전망으로 지금 선생님이 전망을 이야기해 달라고 했으니까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제 이야기를 끝내려고 합니다. 제가 SBS라는 데서 플라톤 아카데미라는 데서 자본주의 이후에 대한 이야기를 해달라 해서 제가 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자본주의는 세 가지 측면에서 인간을 총체적으로 파괴하는 체제입니다. 첫 번째는 자본주의는 인간과 사물의 관계를 왜곡시킵니다. 인간과 사물의 관계. 인간이 사물을 만들어내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역으로 사물이 인간을 지배해요. 인간이 사물의 노예가 되어버려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런 시대죠. 예, 여러분, 무슨 얘기인가요? 우리가 기계를 만들었죠? 어느 순간부터는 기계가 인간의 속도를 따르나요? 인간이 기계의 속도를 따르나요? 찰리 채플린, 모던 타임즈라고 하는 유명한 그 필름이 있죠? 그걸 보면 뭐 너무나 그걸 소외라고 합니다. 이 소외를 잘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외라는 말 많이 쓰죠? 이걸 누구를 배제하고 고립시키고 이런 의미로 쓰죠. 소외는 원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소외의 본래 뜻은 전도란 뜻입니다. 전도, 뒤집기. 그러니까 현대인의 소외라고 하는 것은 현대인들은 오히려 자기가 만들어 놓은 사물에 의해서 지배당합니다. 전도된 거죠. 그걸 소외라고 하고요. 아무튼 그걸 길게는 말씀 안 드릴게요. 화폐 같은 걸 보면 금방 알 수 있죠. 화폐 왜 만들었어요? 교환 관계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들었죠. 그런데 지금 인간이 화폐를 지배하나요? 화폐가 인간 지배하나요? 화폐가 인간 지배. 화폐가 가장 많은 이윤을 내는 상품이에요. 그렇죠? 완전히 전도됐습니다. 자본주의는 사실은 모든 사물과 인간의 관계를 뒤집어 놓은 그러한 체제입니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왜곡시키죠. 이건 뭐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 문제죠. 예, 인간 착취의 문제 두 번째. 세 번째는 자본주의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왜곡시키죠. 끝없는 자연 파괴. 이 세 가지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소외를 통해서 인간의 삶을 파괴하고요. 두 번째, 착취를 통해서 인간의 생존을 파괴하고요. 세 번째, 자연 파괴를 통해서 인간의 생명을 파괴합니다. 삶을 파괴하고 생존을 파괴하고 생명을 파괴하고 이 세 가지를 영어에서는 한 단어로 쓰죠. 뭐죠? life잖아요. life. 그래서 저는 자본주의는 쉽게 말하면 anti-life 시스템입니다. 네? life의 적대적인 체제다. 제가 이렇게 했고요. 자본주의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이 life를 복원하는 그러한 체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라이피즘이라는 말을 제가 만들어 봤어요. 그랬는데 제가 사전류에 들어가서 보니까 제가 말하는 의미로 이렇게 쓰는 말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걸 한글로 바꿔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우리말로 바꾸기가 어려워요. 우리말로는 이게 뭐 생존주의, 생존주의, 뭐 삶의주의 뭐라고 해도 어색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넘어서는 그러한 가능성을 우리가 모색해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그 연장선상에서 라이피스트란 말을 만들어 봤습니다. 라이피스트. 라이피즘을 실천하는 사람, 라이피스트겠죠? 그건 누구겠어요? 소외를 극복하는 삶의 양식을 실천하는 사람을 보통 오토노미스트라고 부릅니다. 오토노미스트. 자율주의자. 두 번째, 착취에 맞서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 이건 뭐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거죠. 소셜리스트, 사회주의자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연 파괴에 맞서서 행동하는 사람들. 그들은 누구겠어요? 네, 생태주의자, 이콜로지스트. 그러니까 오토노미스트, 소셜리스트, 이콜로지스트. 이걸 합쳐서 라이피스트라고 한다. 그래서 라이피스트가 되는 것이 미래의 전망이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걸 나눠드린
동영상 들어가 보시면 한 동영상 있습니다. 궁금하고 또 알고 싶고 한 내용들이 있으면 그걸 통해서 충분히 보실 수 있고요. 이거 자료 아까 얘기하셨던 이 자료는 한편 그 단톡방에 그런데 다 올렸습니다. 자, 이제까지 장시간 강연해 주신 질의응답 해주신 우리 강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를. 이제 정세일 대표님 광고해 주세요. 교수님 고맙습니다. 몇 가지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가지고 계신 그 오늘 유인에서 보셨겠지만 저희가 오늘이 199차 프로입니다. 여러 차례 들으시는 게 1년에 10차례 시간입니다. 그래서 내년 저희들 계획으로는 2월 달에 1월 달엔 저희가 이제 총회를 합니다. 저희 총회는 오픈된 총회입니다. 회원들이 별의별은 같지만 누구든지 다 오셔서 할 수 있도록 해서 1월 18일 목요일에 저희들 총회를 할 건데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오셔서 저희들 총회 어떻게 하나 보시고 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아직 2월 포럼 날짜는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년 동안 끌어오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 포럼이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천 시민사회 아니 대한민국에 던지는 시민사회가 던지는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200차 포럼에 어떤 분을 모셔서 어떤 이야기들까지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이 혹시 듣고 싶은 이야기나 이런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희를 주시면 충분히 반영해서 2월달에 200차 포럼을 좀 그럴싸하게 한번 해볼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광고는 저희가 20년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그 20년사를 만들려고 합니다. 사랑이보다는 백서처럼 만들려고 합니다. 특별히 다 꾸밀 건 없고 자료들을 한번 좀 모아둘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조금 이따 제가 그런 분들 소개를 할 건데 소개를 받는 분들은 아마 저희 생태에 관한 초기 년도부터 그 자료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걸 우리 오늘 사회를 보신 김영호 대표가 그 취합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나 김영호 대표나 생평의 운영위원들한테 주시면 그걸 엮어서 20년 백서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 백서 현재로 쓴 그 백서 발간 때 20주년 기념 행사도 하면 어떻겠냐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굉장히 열려져 있고요. 여러분들과 같이 즐기고 축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부탁 있습니다. 저희가 아시다시피 회원들 회비로 이렇게 아직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여기 뒤에 보시면 저희 생평 회원 그 가입서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 가져가셔서 내용 쓰시고 사진 찍어서 전화 누구한테 우리 조의원이나 주시면 그걸 가지고 회원으로 기록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회비는 내주셔도 좋고 안 내주신다고 저희 회원 아니다 소리는 안 합니다.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분들이 있어도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방을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인천 시민사회에 오픈된 카톡 회원들 위한 방이 있고요. 회원 가입서를 쓰신 분들이 들어와서 포럼 회원방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은 그 방에만 올리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제가 성질이 급해서 계단에서 넘어졌어요. 그래서 손이 좀 다쳐서 좀 불편한데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99차 포럼이고 200차 포럼도 준비하고 있어서 제가 인천에 있는 송종로 대표님한테 꼭 취재를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송종로 대표가 고맙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인천이 이사 갔습니다. 이사해서 아마 후원의 밤 행사와 아울러 며칠이죠? 27일인가? 27일 6시부터죠? 네, 새로 이사 간 곳에서 이전 대도시이 후원의 밤을 하니까
그나마 인천 시민들이 만든 제대로 된 언론입니다. 인터넷 언론이니까 관심 가져서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보시다시피 생명평화 기독연대로 시작을 해서 기독교적 아이덴티티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 활동을 좀 자유롭게 하고자 생명평화 포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시에 등록을 했습니다. 기독자가 불편하신 분들도 계셔서 뺐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예수의 말씀 자체를 부정하시는 분은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 오늘 특별히 많이 오셨는데 우리 이진 목사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저희가 특강의 생명평화 기독연대랑 다 관련 있는 분들이라서 박경서 목사가 보였는데 박경서 목사님 오셨네. 기령철 목사님 오셨습니다. 목사님이만 소개시킨다고 물어보지 마시고요. 이런 이유가 좀 있고 저희 생평이 만들어질 때 처음부터 고생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소개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가실 때요. 이것도 신영웅 목사님이 부합장으로 계신 통일코리아라는 잡지입니다. 뒤에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부씩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신영웅 목사님 한번 일어나서 인사 좀 하시죠. 이 잡지 만들면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포럼 회원들 정식으로 가입설 쓰신 회원들입니다. 회원들께서는 아마 올라와 있을 텐데 저희가 매년 생태 달력을 기독교 환경운동연합으로부터 받아서 저희들 생명평화 포럼이라고 써서 쭉 돌리고 있는데 엊그제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막 돌리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좀 주소를 좀 올려주셔야 발송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래 좀 해주시고요. 내년부터는 생태 달력을 안 쓰려고 그렇게 서비스가 나빠서 김영호 장로님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이게 막판에 줘가지고 회원들한테 실수를 하게 만들어서 농담 반 진담 반 다 했습니다. 자,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저희 생평이 공식적으로 모이는 마지막 날이어서 뒤풀이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뒤풀이 장소는 지금 포럼 회원방에다가 올려놨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 좀 드리면 여기 나가서 길을 건너시고요. 쭉 석바위 쪽으로 내려가셔서 석바위 4구를 지나셔서요. 막바로 지나셔가지고 조금 더 한 100m 정도 가시다가 좌측으로 있는 큰 골목이 나오고 쭉 가시다 보면 6회공이라는 데가 보여요. 6회공. 우리가 한 20여 분 이상, 거기 30명 이상 들어갈 수, 여기 있는 분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뒤풀이를 좀 하려고 합니다. 교수님도 잠깐 하셔서 차를 가지고 있을 때 약주는 못하지만 잠깐 다녀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차 쪽으로 물을 일들이 있으면 거기 가서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예전처럼 요 제 광고가 끝나자마자 사진 촬영을 하고 곧바로 뒤풀이 장소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하나 중요한 광고를 말씀 좀 드립니다. 오늘 생태에 관한 이야기, 인류 위기, 기후 위기에 관한 얘기를 버무려서 많이 해주셨습니다. 전반부에 한 20여 분 정도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아마 오늘 제가 광고 드린 거랑 특별한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12월 20일 날 6시 30분에 영화공간 주한 커뮤니티 홀에서 인천환경운동연합이 주관하는 생태에 관한 이야기를 할 텐데 박병상 박사가 토크를 하고 싶어가 제목입니다. 하고 싶은 얘기 좀 생태에 관한 얘기, 기후에 관한 이야기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많이 오시면 오늘 전반부에 하신 이야기들에 좀 좁쌀에 관한 이야기 좀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혹시 광고하실 일 있으면 광고를 좀 해주시죠. 없으세요?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요. 앞에 나가서 사진 촬영